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MBC 시사광장의 라미경입니다. 이른바 미니 총선이라고 불리는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수도권과 충청권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던 충청권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여야의 승패를 갈라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사광장에서는 730 재보선 선거를 앞둔 지역 정가의 움직임과 충청 민심의 향방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네 분 소개합니다. 먼저 모건대학교 행정학과 권선필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의 문창기 사무처장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원대학교 정치행정학과 엄태석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대전 MBC 보도국 안준철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6.4 지방선거 결과로 나타난 충청의 민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또 6.4 지방선거의 평가에 대한 그 자리를 같이 함께하겠습니다. 고 교수님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결과적으로 두 가지 정도는 크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적 구도에서는 새누리당하고 새정치연합이 여전히 이제 새정치연합이 다수를 확보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고요. 단체장 중에서는 우리 충청권에서는 이제 새정치연합이 절대적 다수를 확보했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큰 특징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히 우리 지역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것보다는 전국적인 어떤 변화가 분명히 이번에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도 특히 광역단체장들을 보면은 전부 다 새누리당의 주변부에 있던 인물들이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남경필 의원이라든가 원희룡 의원 이런 분들도 그렇고 대구의 권영진 의원도 그렇고 또 부산의 서병수 시장 당선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정한 정도의 어떤 새로운 변화가 분명히 시작된 건 확실한데 이 변화가 당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그런 변화가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게 기초나 그 아래도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전국적인 큰 규모에서 해줬는데 예. 저기 사무처장님께서는 예. 지역적으로 좀 좁혀서 충청의 민심의 향방과 뭐 대략적인 평가를 조금 주시죠. 예, 그 대전 같은 경우 대전시장 그리고 5개 구청장 중에 4개를 새정치연합이 그리고 충청권 같은 경우는 충남북을 보면은 광역자치단체장은 새정치연합이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장은 다수가 그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이 된 그런 구도였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저는 누가 당선이 됐고 안 됐냐라고 하는 것들보다 그 정당 투표 결과를 보면은 오히려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지지율만큼 이상의 그 표를 얻었고 오히려 새정치연합이 그 양당 구도의 선거이다 보니까 조금 더 당 지지도보다 좀 더 많이 얻었다. 즉 후보들의 영향으로 그 득표가 조금 더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평가.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충청권의 민심이 어느 특정한 정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거나 하는 그런 선거 결과는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엄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좀 전에 권 교수님 말씀대로 이번 선거에서 많이 느낄 수 있는 점들은 그 부정치에 대한 어떤 혐오감이나 정치인들에 대한 환멸 같은 것들이 그 세월호 참사로 완전히 부각이 됐던 그런 선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 선거는 우리가 그 전에 선거를 한 달 앞서서 많은 토론을 할 때 이런 얘기들 많이 했죠. 왜? 정당 공천하지 않는 문제, 기초 단위에서 하지 않는 문제가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두 번째는 안철수 신당이 얼마 정도 선전을 할 것이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 묻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4년 전, 8년 전 선거에서는 쟁점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번 선거는 쟁점 없이 치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 국민들께서 정말 정치에 대한 어려움, 감정들을 투표는 해야 된다는 의무감과 함께 결과적으로 인물 본위의 투표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당에 대한 지지가 많은 괴리 현상이 일어나죠. 광역은 새정치민주연합인데 기초는 새누리당이 많고 또 의회는 또 새누리당인데 광역단체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전에는 수도권과 같은 그러한 그 정치 지형이 만들어졌습니다만 어느 당도 충청권의 민심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730 재보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러한 민심의 향방을 보겠다는 건데요. 실은 세 군데밖에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향방을 볼 수는 없겠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재보선이 이렇게 이어질 때는
앞에 선거에 대한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떨어집니다. 평일인데다가 또 지난 지방선거처럼 사전투표도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출근하시는 분들은 또 놀질 않기 때문에 투표율이 떨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소수가 그 지역의 민심을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재보선을 계속 치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아마 심도 있게 다뤄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730 재보궐 선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토론을 좀 진행을 해 보겠고요. 안 기자님, 이번에 근데 이제 대전과 세종은 특히요, 충청의 민심을 투표 이전과 이후가 좀 확실히 달라졌거든요. 네, 그 부분을 그렇습니다. 한번 좀 짚어주시죠. 일단 충청의 어떤 그 벨트화 현상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전국적인 어떤 선거 현상 속에서 충청권이 보여준 게 좀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 세종, 충남 쪽 그리고 충북까지 광역단체장은 다 새정치연합 출신 후보들이 됐지만 대전 같은 경우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도 정당 지지율 그리고 의회 권력까지 야당에 넘어갔지만 반면 충남 같은 경우에는 기초단체장, 근데 기초단체장도 또 여촌 야도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시, 천안, 아산, 당진 같은 시 지역은 야권 후보가 된 반면에 다른 또 시군, 중소 시군 지역은 여권 후보가 됐고 또 의회의 어떤 그 대부분의 권력이 새누리당에게 넘어가면서 이번에 원구성 첫날부터 좀 볼성 사나운 모습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앞으로 대전 과거에는 뭐 자민련 돌풍이라든지 선진당 돌풍이라든지 하나의 충청도를 하나의 어떤 좀 패키지로 묶어서 이렇게 분석하던 것을 같은 충청권이라도 대전과 세종과 충남북을 이렇게 나눠서 이제 봐야 되는 그런 좀 복잡한 셈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지방선거의 결과를 볼 수 있겠고 이번 지방선거가 이제 15군데에서 치러지면서 대전, 세종을 제외한 대전, 충남 그리고 충북에서 3군데 한 군데씩 또 어떤 좀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서 골고루 되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나타났던 이런 민심이 또 한 번 재보궐선거에서 어떻게 그것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정치권이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먼저 토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네 분의 6.4 지방선거에 대해서 충청의 민심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렀는가라는 것을 간단하게 짚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730 재보궐선거가 이제 미니 총선이다라는 의미를 또 갖고 있거든요. 이제 어떤 측면인지 한번 하나씩 짚어봐야 될 텐데 엄 교수님 먼저 시작해 주시죠. 미니 총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강원과 제주를 빼고는 영호남, 서울, 경기, 충청권에서 다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역대 재보선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를 선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정당들이 올인할 만한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어떤 그 향후 전국의 향방을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제 미니 총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좀 싸늘하게 들여다보면은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앞으로 선거를 치러지는 과정에서 관전하시는데 좀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15석을 두고 하는데요. 이게 새누리당이 9석, 새정치민주연합이 6석으로 이제 그 의석을 내놓는 바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영남의 2석, 호남의 4석이기 때문에 실은 격돌하는 지역은 9군데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근데 9군데인데 거기서 민주당이 2석을 내놓고 있고 새누리당이 7석을 내놓기 때문에 민주당이 2석 이상만 차지하면은 이기는 것처럼 보이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원 같은 지역은요. 수원 같은 지역하고 평택 같은 지역은 워낙 새정치민주연합 즉 구민주당의 세력이 굉장히 강했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다시 찾거나 수성을 하느냐라는 것이 이제 승리 관건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과반수 의석을 회복하느냐라는 것이 이제 승리의 관건인데요. 그러면서 지금 양당이 지금 만들어 나가는 구도를 보면 굉장히 몸을 낮추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뭐 울산이나 건지겠냐라고 이제 몸을 낮추고 있고요. 야당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 전국을 좀 더 조용히 지금 끌고 가는 형국입니다. 왜냐하면 문창극 그 총리 지명자를 사퇴시키는 과정에서 보수 진영에서 뭐 심한 게 아니라는 약간의 역풍이 불기 시작했고 또 여러 명의 장관 후보자들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했을 경우에는 이 전국을 마비시킨다라는 어떤 그런 비난이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국방부 장관 그 청문회를 보니까요. 일부러 신상 털기보다는 정책 위주로 갔고 타겟, 즉 반드시 낙마시킬 대상자 이외에는 정책 위주로 가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문회 전국을 쭉 끌고 선거를 치를 텐데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관전 포인트는 새누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다시 회복할 것이냐,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4석 이상을 가져갈 것이냐인데요. 결과적으로 이 국회가 과반수 의석에 대해서 굉장히 첨예하게 사실 관심을 갖고 있는데 2년 전에 만들어진 그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이전같이 국회 의석 과반수라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과반수 의석이라는 것이 상당히 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양당이 아마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뭐 간략하게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그 문자장께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이번에 이제 730 이제 이 재보궐 선거가 미니 총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4년 하라고 해서 임기를 내준 건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을 마치지 못하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이번 그 재보궐 선거가 2가지 유형에서 치러지는 거지 않습니까? 후보 당선자가 즉 그 국회의원이 중도의 임기 중간에 사퇴를 해서 그 치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지역 대덕이 그 예이고 그리고 임기 중에 뭐 선거법 위반이나 등으로 인해서 탈락하는 경우가 그 예인 것 같고요. 그게 서산태안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 특히 전자 임기 중에 그만두고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즉, 그 정당 공천에 의해서 후보가 만들어지고 그 후보가 선거운동을 통해서 당선이 되고 해서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는데 임기 중에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그 당시에 대덕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뭐 물론 후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건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이 최소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선거 비용의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은 해봐야 되지 않냐라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소위 얘기해서 현직에서 중도에 사퇴함으로써 이런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거에 대해서 공당으로서 어떤 유권자들에 대한 사과나 미안함의 표현이나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이 선거만 치러서 당선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앞서 엄태석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불과 한 달, 2달 만에 지방선거 끝나고 2달여 만에 치러지는 선거에 있어서 그것도 평일에 치러지는 선거에 있어서 제대로 된 어떤 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반드시 좀 그 문제를 제기하고 확산시켜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번 이제 재보궐 선거가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한번 문제 제기를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더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이번에 이제 7.3 재보궐 선거가요 15건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9곳이 됐든 혹은 7곳이 됐든 간에 아주 결정 투표가 형태가 될 텐데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보게 되면 충청권에서 예전에 해왔던 것처럼 투표 행태를 봤었을 때 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계속적으로 해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인데 안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에 15곳 중에서 수도권이 6곳이고요. 그리고 충청권 3곳, 호남권 4곳, 영남권 2곳입니다. 그래서 영남하고 호남은 뭐 이미 답이 나오지 않았겠느냐라는 분석이 가능하겠고요. 이제 쟁점이 될 곳이 수도권, 서울하고 경기, 그리고 충청권인데 충청권 3곳의 어떤 분들은 의미를 상당히 좀 부여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수도권에 집중하기 때문에 충청권의 표심이 또 예상외로 싱겁게 끝날 것이다라는 그런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 2002년인가요? 그 88 재보선 때 13곳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12년 만에 가장 최대 규모로 이제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나 야나 지금 되게 엄살을 좀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일이었습니다. 목요일 날 그 새정치연합 주승용 사무총장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 얘기가 그 5곳 이상 승리하는 게 목표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는 새누리당의 국회 과반 의석 저지가 목표라고 했는데 5곳 이상 정도만 좀 확보하면 좋겠다라고 좀 한 발 물러선 것은 이건 뭐 어느 정도 엄살인지 아니면은 현실적인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15곳 가운데 12곳을 사실상 새정치연합이 과반수를 확보할 저지를 위해서 확보할 수 있겠냐라는 그 회의적인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 6.4 지방선거 이후에 뭐 야당 얘기만 하겠습니다. 6.4 지방선거 이후에 새누리당이 어떤 좀 형식적으로나마 비상대책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뭐 이준석 전 그 대선 때 그 참여했던 그분을 다시 이제 기용하면서 뭔가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새정치연합에서는 아직까지 6.4 지방선거에 충청권에 대해서 이렇다 할 어떤 좀 아젠다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또 뭐 나중에 얘기할 부분입니다만 공천 후보를 둘러싼 어떤 좀 갈등이라든가 혼선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든 야든 어떤 좀 명확한 아젠다 세팅이라든지 아니면 후보 선정에 대한 어떤 명확한 기준과 어떤 그 객관성을 좀 보여주지 못한다 그러면은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또 한 번 이제 유권자들에게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좀 우려도 들고 있습니다. 예, 뭐 이제 우려점과 또 긍정적 측면 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권 교수님은 어떤 의견 갖고 이제 계십니까? 공통적으로 두 분 얘기하시는 게 당들이 되게 조심하고 있는 것 같다 얘기하시는데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표면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향방을 어떻게 할 건지 여기서 결정이 이제 결판이 나는 거거든요. 지방선거에서 한번 테스트했고 여기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박근혜 정부 자체의 진로가 확실히 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새누리당 내에서는 한쪽에서는 박근혜 정부 쪽 관계에 있는 사람들 또 반대쪽에서는 차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 물밑 경쟁이 치열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거를 계산하려고 보니까 복잡한 거고요.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특별히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상. 중앙당이 아무런 역할을 못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니까 이번에도 나서서 잘못했다면 완전히 이제 아무런 역할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오히려 역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로는 지금 중앙정치 자체가 방향을 잃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중앙의 당들도 지금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아무런 비전이나 방법을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 이게 저는 지방선거의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지방선거가 사실상 글자 그대로 지방선거였습니다. 오히려 중앙과의 관계를 끄는 데는 거부하고 우리끼리 하겠다고 한 데는 그 지역의 인물이 상당한 차이로 다 당선이 됐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새누리당도 전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에서 당선된 사람들이 전부 다 당하고는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당선이 됐고요. 민주당, 새정치연합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중앙에 별로 없으니까 인물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그 보궐선거에서 이것이 다시 정리가 될지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이 관심사거든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오히려 이게 불안한 거죠.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국가 정치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사람도 나타나지 않고요. 시스템적인 제안이나 비전이나 이게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이게 불안한 상황인 겁니다. 그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다들 지적하신 것처럼 당에서도 내놓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말 어떻게 풀어야 가야 될지라고 하는 건 정말 우리 유권자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이번 730 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말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갖고 투표율이 저조하게 된다면은 또다시 이게 한 번 더 걸러지게 될 겁니다. 이런 걸 정리가 안 되니까 다음번 선거 때로 또 미뤄지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게 상당히 염려스럽거든요. 저는. 예, 뭐 또 중요한 또 지적을 주셨는데요. 엄 교수님 어떻게 전망해 보십니까? 뭐 전망도 전망이지만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선수라는 표현을 제가 쓰겠습니다. 단체장, 광역 단체장 선거 때 유력한 정치인들을 다 차출해서 선거 치렀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 자리가 나니까 그 지역의 분들을 통해서 상향식으로 공천받아 오는 게 아니라 또 잘 나가는 선수를 또 차출합니다. 뭐 보시다시피 그 여당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부터 시작을 해서 나경원 또 김문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또 뭐 야당 같은 경우에는 여기 MBC에 유력했던 기자가 좀 차출된다는 말이 있고 또 오고돈 씨나 이런 분들까지 얘기가 거론이 됩니다. 이게 바람직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수끼리 계속 뭐 국회의원 나왔다가 또 떨어지면 또 단체장 나갔다가 또 떨어지면 국회의원 나가고 또 어떤 분은 대선 나간다고 그러고 선거는 계속 치르고 그리고 정권 심판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국채는 대통령제 아니면 대통령제. 대통령제 하에서는 정권 심판론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 아닙니다. 정권을 심판한다는 얘기는 정권을 끌어내려야 되는데 대통령은 임기가 확보되어 있는 헌법으로 확보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정당이나 국민들이 선거에만 매달려 있으면 국가가 운영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선거가 특정인 정당이 일부의 사람으로 운영되고 계속 선거만 치르는 이런 정국이 바람직한가 생각이 하나 들고요. 캐스팅 보트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충청권이 캐스팅 보트란 말을 듣느냐. 15대 대선 때 DJ가 당선되는 과정에서
이쪽 우리 충청권이 원래는 공화당 이런 자민련 쪽에 그 어떻게 보면 지지가 더 많던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때 JP가 DJ와 연합을 하면서 이 표를 항상 영남이 이기던 구도에서 충청이 호남의 편을 들어주니까 당선이 되더라. 그리고 노무현 때도 그 행정수도 신수도 얘기하면서 충청권이 표를 몰아주니까 민주당도 되더라라는 것 때문에 캐스팅 보트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 730 재보선에서 캐스팅 보트라는 그 뜻이 아니고 충청권이 정말 속내는 지방선거는 단체장과 지방의원들, 광역과 기초를 다 뽑으니까 혼재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혹시 충청권의 내심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구도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충북, 충남, 대전이 성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충청권이 의석이 그렇게 한 당으로 세석이 다 갈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또 공천 싸움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보나마나 또 인물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일꾼보다는 중앙에 건물을 또 내리꽂으려고 할 텐데 이런 반복되는 구도가 바람직한지 저는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좁혀서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충청권 재보선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후보군들 또 이제 선거의 이 과정에 관련된 부분을 좀 토론해 보겠는데요. 먼저 이제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이 이제 대전시장 출마 때문에 그 자리가 나는 그 대전 대덕구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대덕구민으로 구성된 이 대덕 발전 구민위원회가요, 이 공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인지 좀 살펴보면서 토론 진행할 건데요. 안 기자님 어떤 기준을 좀 제시했나요? 한마디로 외지는 이제 그만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지금 아까 문 차장님 말씀하셨지만 도대체 이 재선거와 보궐선거가 왜 치러지는가, 그리고 그 비용을 왜 우리 세금으로 지금 계속 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이제 대전 대덕구 지역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인구수, 유권자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이면서 그 끊임없이 대덕구 소외론을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대덕구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 유일하게 대형마트도 없고 극장도 없고 여기에 이제 그 도지철도 2호선 문제 때문에 지역 소외론이 아주 불이 붙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일수록 뭔가 좀 지역 개발이라든지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유력한 정치인이 와서 뭔가 좀 발전을 선도했으면 좋겠는데, 국회의원이 시장 선거 나간다고 중간에 그만둬서 지금 보궐선거를 하게 됐는데, 후보들 지금 나오는 면면들이 지역에서 기반을 닦은 분들도 많지만 사실상 외부에서 대덕구에서 한 번도 이렇게 살아보지도 않았던 분들이 과연 중앙당의 어떤 좀 힘을 받아서 내려왔을 경우에 또다시 이거는 뭐 자기네들의 어떤 좀 뭐 입신양명에만 이용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좀 불만과 우려가 그 대덕구 뭐 발전위원회뿐만 아니고 대덕구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런 어떤 좀 여론이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 이제 과거 선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그 대덕구의 과연 뭐 표심이 어떠냐라는 그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14대 때 이렇게 쭉 보면은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뭐 줄투표를 하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자민련도 됐지만 또 열린우리당도 됐었고, 한나라당 지난번 19대 선거 같은 경우에는 대덕구에서 박성효 후보가 50.19%를 그 득표율을 기록했는데요. 이거는 대전에서 새누리당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50%를 획득한 지역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여긴 그러면 여권 성향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 새누리당 당직자의 어떤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또 이곳은 10여 년 전만 해도 여권의 천수답이었다. 정말 자갈밭이었는데 이렇게 어렵게 좀 야권 성향 지역에서 어렵게 읽어가면서 거기에 그 여당 후보가 국회의원도 되고 여당 후보가 구청장 후보도 됐던 지역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복잡한 어떤 개발 수요 그리고 소외론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좀 원하고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양상은 아직까지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당이 어떤 그 지역의 정서와는 약간 좀 괴리가 있는 계속 그 결정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계속 지금 그 잡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당 위원장이라든지 또 지역의 좌장격인 그 의원들이 중앙당의 결정은 아니지만 중앙당이 사실상 이렇게 흘리는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금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뭔가 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지역민들의 정서가 무엇인지, 지역민들이 원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이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간단하지만 또 자세하게 또 대덕구의 어떤 기본적인 역사, 또 투표, 또 표의 어떤 그런 방향 이런 부분들 좀 짚어주셨는데요. 근데 대덕구에서는 먼저 새누리당 후보군을 이제 먼저 살펴보게 되면요, 김근식 수석부 대변인하고 정용기 전 대덕구청장 2명을 압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황 교수님께서 좀 보태서 말씀 예, 먼저 예. 드리겠습니다. 그 대덕구가 이번 그 구청장 선거에서 유일하게 이제 새누리당이 당선이 된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전엔 또 국회의원은 또 박성효 의원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 대전 시내에서는 어영부영 그 새누리당 쪽이 약간 좀 우세하지 않냐라는 느낌을 주는데요. 그 지나간 선거들의 득표를 보면은 이게 아주 박빙의 리드지 새누리당이 지배하고 있는 구도가 아닙니다. 보면은 그 시장 선거에서는 3% 정도만 박성현 시장이 더 가져갔고요. 그 지역 국회의원이었는데 얼마 전까지. 그리고 구청장 선거는 0.47%, 380%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위치인데요. 근데 이런 그 정권 초기의 총선이나 재보선에서 어떤 문제가 드러나냐 그러면 청와대나 당의 여당의 힘에 밀려서 공천이 지역의 의사보다는 당이나 청와대 쪽의 의사대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거를 많이 망칩니다. 지난번 18대 총선에서도요, 그 저 충북 지역 같은 경우에 당협위원장이 있었고 당선 가능성이 높았는데 거기다가 위에서 내리꽂는 바람에 여기 있던 당협위원장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민주당이 당선되는 그런 구도로 가는 그런 아주 그 실수를 많이 범합니다. 그래서 정권 초기에는 가능하면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요. 대통령은 새누리당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새누리당에 있어서 친박계열만의 대통령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울러야 되는데 역시 권력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각 정당은 결과적으로 공천 싸움을 많이 극렬하게 하는 정당이 불리할 텐데 대덕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지난 6.4 지방선거를 생각해 보시면 이 얘기 다 그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때도 공천 얘기가 이렇게 중앙에서 누구 얘기한다 그런 소문이 많았었죠. 심지어는 뭐 지역에서도 누가 누구를 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은 결국은 경선으로 다 정리가 됐거든요. 대부분 지역이. 이게 그 특히 지금 당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당내에 있는 어떤 정파를 얘기하고 개인을 얘기하는 거지 그 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그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상당 부분은 뭐 죄송한 얘기지만 자가 발전하는 경우도 많다고 봅니다. 후보로 출마하시는 분이 나 누구랑 가깝다. 중간에 누가 얘기한다. 이런 것이 간접적으로 돌아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좀 이렇게 띄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중앙에서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 공천으로 한다. 경선으로 한다. 그럼 뭐 이거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는 건데 이 얘기를 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에서도 당내 정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새누리당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새정치민주연합도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철수계와 양쪽이 같이 합쳐지면서 안철수계에서 지명하는 누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 다 돌았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정리가 되는데 지역의 기반이 얼만큼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서는 지금 대덕구 구민들이 이 주장하시는 부분이 반은 맞고 반은 좀 틀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회의원이 꼭 지역만 대표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단체장하고 성격은 조금 달라서 따라서 일정 부분 정말 중앙에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지역을 대신해서 발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런 분이 될 수도 있겠죠. 다만 판단은 지역 구민들이 하는 거니까요. 예. 결국 이제 대덕구에서 이제 그 구민위원회에서 공천 기준을 좀 제시도 했지만 또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국회의원의 어떤 그런 특성상 우리 또 더 좀 다른 차원의 후보들이 좀 나와도 되지 않겠느냐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또 자연스럽게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이번에도 이 박영순 전 대덕구 지역위원장 출마 의사를 밝혀서 조금 이제 논란이 좀 있고요. 또 한 분은 최근에 이제 그 최명길 MBC 부국장도 이제 지난 대덕구에 3일 했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네,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중앙당에서 특정한 당 대표가 그 모 후보를 직접 공천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파다합니다.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주광역시장으로 당선된 윤장현 씨 그리고 안산 시장으로 당선된 재종길 씨 같은 경우 각각 당 대표들이 자기 계열로서 공천을 했고
어떻게 보면은 이 공천 책임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됐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당선되고 보니까 아무런 잡음도 들리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주 나쁜 선례가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선례에 따라서 또 중앙당에서 찍어 누르듯이 그렇게 공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뭐 경선을 하겠다라고 그 지난 3일에 그 출마하신 분은 경선도 받아들이겠다라고 했지만 그 실제 내용을 보면은 그런 뭐 그냥 완전히 열어놓은 그런 경선은 아닐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대덕구에 이렇게 출마한 후보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지방선거인지 국회의원 보궐선거인지 굉장히 의문이 많이 생깁니다. 즉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장 후보로 뭐 구청장 후보로 출마 또는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분들이 다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라고 대부분 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그 지방선거와 그 지방선거에 선출하는 공직자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선출하는 공직자가 해야 되는 역할과 책임이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그분들이 그 지방선거 운동을 하고 나서 지금 국회의원 후보로서의 그런 준비가 제대로 되어져 있는지 그것 또한 의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후보군들의 준비 상황도 좀 봐야 된다는 이제 의견이신데요. 이번에 6사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대덕구는요. 어쨌든 간에 표심이 있어서 이 새누리당이 기본보다는 좀 적은 표를 받았고요. 이런 측면에서 뭔가 이 대덕구에서의 어떤 표심이 좀 바뀐 건 아니냐라는 또 의견도 있는데요. 안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구청장 선거에서는 이제 300여 표 차이로 이제 박수범 후보가 이제 구청장으로 당선이 됐고, 그때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4대 때 이제 민주당 후보가 됐었고요. 국회의원 15대 때 자민련, 16대 때 한나라당, 17대 열린우리당, 18대 자유선진당, 그리고 19대 때 이제 새누리당 후보가 됐습니다. 상당히 뭐 흔히 말하는 뭐 스윙보트 지역이랄까요? 아니면 근데 또 여기에는 당만 달리해서 연속으로 선출된 분이 또 계시거든요. 또 예. 인물론도 또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지금은 또 경제계 쪽에 계시는 분도 잠깐 정계에 몸담으면서 이쪽 지역구에서 당선이 또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대덕구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발전 소외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달래줄 수 있는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라는 이제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역 토박이론과 그래도 중앙과의 어떤 그 합력을 통해서 열심히 예산을 끌어오고 지역의 어떤 뭐 사업들을 열심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좀 저명한 후보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아까 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좀 기대와 우려가 교차를 하고 있는데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현안들이 되게 많습니다. 인구는 한 20만 명 그리고 선거 인수는 16만 명 되게 이제 작은 선거구임에도 불구하고 공단 문제라든지 그리고 여러 환경 문제 그리고 또 반면에 뭐 탄약창 문제라든지 뭐 천안하고 계속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대청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어떤 관광 개발 문제라든지 규모는 작지만 대전에서 사실 갈등과 어떤 그 해법이 가장 필요한 지역이 또 대덕구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남은 그 2년 임기 동안에 얼마나 또 그 지역 현안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될 것인지 그리고 그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대 1로 좀 포위된 상황에서 그리고 그 국회의원 구도도 지금 팽팽하게 지금 그 비율이 맞선 상황에서 대덕구에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도 이번에 좀 지켜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 대전 대덕구가 이번 730 이 보궐선거에서 또 귀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지점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서산태안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이제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이 이제 의원직 상실로 인해서 이제 이 자리가 이번에 나게 됐는데요. 전통적으로 이 지역은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거든요. 어떻게들 평가해 보십니까? 이번에는 권 교수님 먼저 시작해 주시죠. 이제 전체적인 구도 안에서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이 보궐선거를 전체적인 구도 안에서 얘기하는 게 있었고요. 충청권 안에서의 맥락에서 아까 말씀하신 충주하고 또 서산, 태안, 대덕구라고 하는 게 충청권의 세 군데인데 이게 전체적으로도 15개 중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보궐선거에서 오히려 중요한 거는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아까 엄 교수님이 모두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보궐선거다 보니까 결국은 투표율이 낮게 되고요. 투표율이 낮게 된다면 결국 조직선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직선거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과거의 패턴을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보수 성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조직도 그렇고 또 당 지지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큰 바닥은 그럴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바닥 위에서 후보를 어떻게 잘 선택하느냐의 문제에서 이제 두 번째 요인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뭐 그렇게 크게 이쪽 지역은 이변이 없지 않을까. 전통적으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드리긴 좀 그러니까 그런데 그냥 추세는 이 지역은 아마 대략 전통적인 전통적인 흐름대로 가지 않을까. 그대로 갈 것이다라는 추세를 좀 것이죠. 간략히 제가 공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좀 보태면은 14대 때 이제 민주당 후보였었고요. 15대 자민련, 그때 자민련 한참 돌풍 불었지 않습니까? 자민련이었었고 16대하고 17대는 또 그 새천년 민주당 그리고 열린우리당 후보가 연속 재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8대 때는 선진당 바람 불 적에 이제 선진당 후보가 당연히 됐었고 그래서 대덕구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약간 좀 동조 현상이 좀 있기도 합니다. 뭐 분석이 이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19대 때 이제 자유선진당 성완종 의원 전 의원도 아니죠. 이제 당선 무효가 됐으니까. 근데 그때 득표율이 42.55%였었거든요. 그래서 선진당 내에서 최다 득표율을 보인 곳입니다. 그 뭐 다선의 그 이인재 의원이 42%대였는데 훨씬 더 득표율이 높을 정도로 보수 성향이 지금으로서 상당히 좀 아주 높은 곳이죠. 엄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이 지역은 뭐 자민련과 새누리당의 정서가 지배적인 곳인데요. 좀 눈여겨볼 것은 도지사의 선거에서 이번 선거에서 서산은 10% 이상 지금 현 안희정 지사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서산시장 선거에서는 70%를 현 시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분리투표의 성향이 심한데요. 이런 선거를 지켜볼 때는 서산시의 유권자 수와 이제 태안군의 유권자 수인데요. 거의 2배 이상이 더 많습니다. 서산시가. 그러니까 서산시 출신이 아니면 국회의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도 보면 당은 다른데 다 주소지는 서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 지역을 합쳐놨을 경우에 소지역주의가 참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무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까 이제 우리 캐스팅 보트 얘기하고 했지만 저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충청권에 정말 캐스팅 보트가 될 만한 곳은 우리 대덕이지 최근에 투표 성향이나 그런 걸 봤을 때 서산, 태안, 충주는 캐스팅 보트의 역할이 아니고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특정 정당의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지방선거 결과에서도 뭐 새누리당 후보가 70%가 넘는 득표율로 서산시장에 당선됐고 태안 같은 경우도 새누리당 후보하고 무소속의 보수 후보 표를 합치면은 거의 뭐 75% 정도가 되고 있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오는 지역인데 그런 어떤 그 야당이 그 당선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불모지다라고 최근에 투표 성향을 보면은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서산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아까 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충남도지사 선거에서는 도지사가 10% 정도 앞서고 그리고 시장 선거에서는 시장이 그 또 압도적으로 70% 넘는 그런 평가를 했지만 지역색이 그 특정한 인물이 알려진 그런 인물에 대한 평가를 주로 하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그런 걸 봤을 때 그 야당에서 일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그게 아니냐. 즉 지역사회에서 잘 알려진 그 활동하는 그런 인물을 공천을 했을 때 그래도 일말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전통적인 여권 성향을 보이는 지역이라서 그렇다면 특히 이제 새누리당에 있어서의 어떤 그 경쟁 후보군에서의 경쟁이 좀 치열할 부분도 있을 텐데요. 여기 이제 자료를 보게 되면은 예비 후보 등록을 한 후보가 벌써 4명이고요. 또 이제 그 다음 또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 뭐 또 4명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경쟁이 굉장히 이렇게 가열차게 될 경우에는 이 정당 내부에서 좀 정리가 필요할 때 어떻게 좀 진행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것만 보면 일단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해서 그 여론조사 형식으로 1000샘플씩 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제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반면에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후보군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지금 손으로 꼽을기도 힘들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는 지금 뭐 이쪽에 유력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이제 이번에 그 재선거 사유와 또 관련 있는 분의 어떤 뭐 가족이라든지 그런 분의 이름까지 이제 나오면서 상당히 좀 후보군이 지금 난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어떻게든 교통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쪽이 또 아까 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지역의 어떤 그 선거 패턴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곳입니다. 이쪽 서산이 선거인 수가 한 13만 명 정도 되고 태안이 한 5만 3천여 명 정도 되고 있는데 과거의 선거를 보면은 또 태안군 그 작은 지역만 해도 이쪽에 또 안면도 지역과 읍지역 간의 또 이 성향이 또 다르고 서산 태안이 물론 갈라지고 태안 내에서도 이렇게 좀 갈라지는 복잡한 투표가 있기 때문에 그쪽 동네 그쪽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저명한 인지도가 있는 그런 후보. 물론 당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제일 목표겠지만 그 당선 가능성 목표라는 게 이제 이쪽 지역에서는 인물론이 많이 좀 좌우할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 새누리당 당 내부에 있어서의 결정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여튼 후보군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유리한 곳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뭐 그 말씀 우리 안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2명의 후보군으로 좀 압축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뭐 그렇다고 해서 경쟁을 해야 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좀 전략을 또 갖고 있을 것 같은가요? 그 부분도 처장님 좀 짚어주시죠. 네, 새정치민주연합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산에서 태안이 분리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안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읍지역과 도농이 그 인구가 밀집한 지역과 그 외의 지역의 그런 인식이나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서산은 전통적으로 그 지역에서 잘 알려진 인물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런 성향을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새정치연합 후보로 출마하신 두 분을 보면 한 분은 현재 지역위원장이고 한 분은 재선까지 한 제가 알기로는 재선까지 한 서산시장을 역임을 하셨던 분인데요. 네, 조규선 시장.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후보 경쟁력은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지 않냐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국민 여론조사 전화를 통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를 결정하면은 어느 정도 후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뭐 어느 정도 봐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요 지역이 전통적으로 보수 지역이라서 이제 특별한 의견들 이제 별로 좀 주시질 않는데요. 이번 재보선이 미니 총선이라고 아까 이제 모두에서 말씀들 하셨고 여러 가지 또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충청권에 있어서의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에 있어서의 이제 위상이 정치적 어떤 그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 있어서 대덕이 됐든 아니면 지금 여기 서산 지역이 됐든 간에 전략 공천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엄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재보선의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그 거물들의 컴백 무대입니다. 이게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그 이회창 전 그 한나라당 총재도 송파구 그 재보선으로 돌아왔고요. 서청원, 김무성, 뭐 손학규 모든 알만한 정치인들은 대부분 재보선을 통해서 돌아오는데요. 이번에 여야에서도 또 이제 그런 현상들이 보입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 이미 출마 의사를 접었습니다만은 그 외에 나경원, 김문수, 임태희가 어디로 갈 것이냐. 그리고 그 야당 같은 경우 손학규, 정동영, 김두관, 심지어 김상곤 씨까지도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그러한 거물들이 내려올 것이냐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이런 분들에 대한 논의는 없는 것 같고요. 아까 말한 MBC 보도부국장 그분만 좀 얘기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보나마나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마 전략 공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팽팽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충주 얘기 아까 하셨는데요. 그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후보가 줄을 서 있습니다만은 당선 가능성이 낮은 그 새정치민주연합은 후보를 잘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호황과 불황이 그 선거구마다 뚜렷이 보일 겁니다. 후보군이 많아서 경쟁력이 높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에 또 한 표 가고 있지만 또 후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또 선별하는 경선 과정에 있어서의 또 내부 홍역을 또 치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또 갖는데요. 권 교수님도 어떻습니까? 지난번 선거에서도 이미 그런 게 일부 나타났고요. 그 후보 선출 과정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탈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얘기하신 이 전략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략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있는 당이 전반적인 구도를 볼 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 필요하냐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인물은
전국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예. 당에서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 경우가 첫 번째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 지역에 사실 지역 내에서 적당한 인물을 찾지 못할 경우에 경쟁력이 없는 인물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그거를 채워 넣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당이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 새정치민주연합도 뚜렷하게 어떤 이 틀이 안 짜여지는 정당이 돼버렸거든요. 지난 선거 과정을 통해서 전략 공천을 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에서 시끄러운 것보다 그쪽에서 더 먼저 시끄럽더라고요. 중앙당 내에서 이 사람 전략 공천을 하는 거에서 합의를 끌어내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것 같은 것이 현재 현실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내에서도 정말 그걸 수용할 만한가, 우리가 후보가 없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총선에 나갈 만한 인물이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에 다. 따라서 전략 공천이 쉽게 중앙에서도 결정되기도 어려울 것 같고 또 지역에서도 전략 공천을 받았다고 해서 수용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 게 전체적으로 악적이 나타나는 충청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네, 이제 전략 공천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들도 그 어떤 희박성이 좀 낮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시는데요. 안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새누리당도 그렇고 새정치민주연합도 그렇고 전략 공천이란 말은 좀 쓰지 말아달라고 좀 기자들한테 주문합니다. 예. 우선 공천이다. 예. 그러면 여기가 전략 공천이면 다른 곳은 그러면 전략 아닌 곳이냐라고 하는데 어쨌든 입에 익었고 또 전략적인 판단을 한다라는 면에서 뭐 전략 공천도 저는 뭐 틀린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선을 할 거냐라는 물음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당직자들한테. 그럴 때마다 거기서는 경선이 원칙이다라고 지금 확실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곳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병석 의원하고 또 이상민 곧 위원장은 이제 교체되겠지만 이상민 위원장은 경선이 원칙이라는 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새누리당에서는 경선에 대한 좀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선을 했던 지역은 패했거나 아니면은 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장이 경선을 해서 상처만 오히려 남겼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고요. 예. 유성구청장 같은 경우에도 경선을 했다가 패했다. 그리고 대덕구 같은 경우도 이제 전화 뭐 여론조사라든가 했지만 그 뭐 결과를 놓고 본다면은 상당히 300여 표 차로 좀 고전을 했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컨벤션 효과니 그런 거는 이제 난망이고 오히려 이제 좀 될 사람을 좀 처음부터 해서 선거 운동에 좀 매진해야지 경선하다가 힘 빼서 본선에서 지면 뭐 하겠냐라는 좀 회의론이 나오면서 그쪽에서는 좀 뭐 경선이 원칙이라는 그 야권 쪽의 말은 좀처럼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뭐 좀 그러니까 루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어떤 뭐 특정 후보의 뭐 자가 발전인지 아니면 실체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여당 쪽에서는 오히려 설만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야당에서도 그 뭐 당 지도부의 어떤 뭐 뜻이라고 하면서 한바탕 이렇게 좀 해프닝이 좀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대도구 선거가 좀 처음에는 좀 밋밋했는데 지금 오히려 좀 그런 그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더 좀 활발하게 또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예, 문 차장님, 우리 이제 충청권이 이제 뭐 영충호 시대다, 유권자가 이제 뭐 우리 호남을 앞선다라고 하는 의미,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선거에서도 이제 표정이 좀 나타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에 있어서의 이 공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부터 이 대덕구와 지금 이제 그 서산 대한 부분에서 그 지역에 있어서 그럴 텐데 그렇다면 우선 공천이 됐든 전략 공천이 됐든 경선이 됐든 이제 후보를 좀 잘 뽑아야 될 텐데요. 공천 과정에서 또 어떤 문제를 우리가 조금 다뤄봐야 할까요? 제가 보기에 이제 대덕구만 한정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그 지금 새누리당은 여러 명의 후보가 있었는데 며칠 전에 컷오프를 통해서 2명, 김근식, 정용기 2명의 후보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여전히 경선을 원칙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지금 후보 등록이 7월 11일 양일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후보를 소위 얘기해서 컨벤션 효과가 있는 그런 그 후보 경선은 사실상 불가능한 게 아니냐. 아무런 원칙 같은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냐라고 보여지고 있고 필요하다면은 아마 그 서산태안에서 하고 있는 모집단을 예를 들어 1,000명, 2,000명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전화 여론조사를 하는 그런 방식 정도는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특히 새누리당 같은 경우 지금 두 분의 컷오프를 통과한 두 분의 후보가 있지만 그 두 분을 봤을 때 지금 지역사회에서 들리는 얘기는 한 분은 중앙당에서 공천을 하려고 하는 사람, 한 분은
재선의 대덕구청장 출신으로서 탄탄한 지역 기반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먼저 그 공천 기준이나 그런 것들을 서로 말하지 못한 채 그 상대가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대응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천 기준 후보 선정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간략한 조언 좋습니다. 지금까지 730 재보궐선거를 앞둔 대전 대덕과 충남 서산태안의 후보군과 선거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 시간을 미처하지 못한 말씀이 있으면 마무리 발언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안준철 기자께서. 네, 지금 그 대통령의 그 국정 지지도, 국정 수행에 대한 그 지지도가 좀 많이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지지하는 것보다 못한다라는 게 더 이제 많으면서 청와대도 그렇고 여권도 그렇고 지금 비상이 걸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대통령과 여권에 대한 실망감이 야당으로 그렇게 고스란히 반영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냉정해진 그런 민심이 재보선 선거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이제 좀 주목할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뭐 지방선거는 뭐 여권의 무덤이고 재보선은 또 뭐 야권의 무덤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공식이 뭐 꼭 드러나진 않겠지만 지금 그 지방선거 이후에 여야가 지역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에 비한다면은 뭔가 좀 더 좀 새로운 모습, 그리고 후보 선출부터 좀 더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엄태석 교수께서. 예, 이번 그 730 재보선까지 가는 기간 동안에 야당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청문회 전국이기 때문에 계속 야당은 뭐랄까요, 현재의 대통령과 여당이 부패한 자들의 정당이고 무능한 자들의 정당이고 앞으로 전국을 맡길 수 없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계속 부각을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야당이 잘만 전국을 끌고 나간다면 유리한 선거일 텐데요. 문제는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계속 정권을 흔들게 되면은 정권을 바꾸기 전에는 나라가 제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나라를 살려서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6.4 지방선거 치르고 얼마 안 돼 다시 또 그 재보선 치르시니까 유권자분들 굉장히 짜증나실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투표를 해야 됩니다. 바보 뽑거나 이상한 사람 뽑으면 본인은 폼날지 모르지만 나라 망치고 지역도 망칩니다. 그러니까 진지하게 보시고요. 정당 마음에 안 드시면 인물 보시고 꼭 좀 투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문창기 사무처장께서. 예, 지방선거 끝나고 거의 뭐 2달도 안 돼서 채 안 돼서 정권이 출범한 지 한 15개월 만에 치러지는 정말로 역대 최대 규모의 재보궐 선거인데요. 예, 그 기대도 크고 그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즉 세월호, 아까 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부의 무능한 대응,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문창극 국무총리 지명자를 인사하고, 그리고 각종 지금 장관 후보자들의 그런 문제 많은 장관 후보자들을 후보로서 내놓는 등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정부와 여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패하지 않았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부가 이렇게 무능하게, 그리고 부패한 인사들을 장관 후보로, 공직 후보자로 계속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심판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그 재보궐선거가 평일에 치러져서 투표율이 낮지만 이 부분은 그 유권자들이 반드시 참여를 하고 심판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유권자들이 이번 730 재보선에 정말로 관심을 갖고 투표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권선필 교수께서. 예, 지금 저희가 얘기한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좀 아쉬운 부분은 정당과 후보들이 자기를 뚜렷이 드러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아쉬운 겁니다. 각 당이 우리는 이런 후보가 정말 이상적인 후보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은 이런 걸 추구하는 당이다라고 하는 거를 투명하고 밝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얘기하지 않고 정략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후보들조차도 자신들이 지역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얘기하기보다는 너무 작은 거 가지고 지역의 이슈 가지고 또는 자기 팔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당도 미래에 대해서 우리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될지 또는 지역이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 이야기는 실제 선거에 진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계속 우리 이렇게 갈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보여져야 되는데 당이나 후보가 그런 것을 너무 보여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뭘 보고 판단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아쉽습니다. 각 당에서 좀 미래 비전을 가지고 또 가치를 제시하는 그런 기회가 이번 보선에도 나타났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730 재보궐선거에 많은 의미가 걸려 있는 만큼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충청권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선거에 임할 전망입니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던 여야 그 공언은요, 승리 지상주의 앞에 설 자리가 없어 보이는데요. 후보자들이 각 당의 승리만이 아닌 지역민을 위한 선거에 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